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정보보 개론 수강생분들. 다들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뭐 대부분이 잘 보신 것 같아요. 응답자. 뭐 50분 중에 총 46분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응시를 해주셨는데, 뭐 대부분이 잘 보셨는데, 뭐 용어의 혼동이나 뭐 간략한, 뭐 사소한 미스로 인해서 약간의 감점은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잘 보셨어요. 오늘은 수업 시작 전에 해당 문제, 총 5문제였잖아요. 5문제에 대한 서머리, 그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정보보호의 3요소였어요. 뭘까요? C, I, A. C는 confidentiality, I, integrity, A, 가용성. 기밀성과 무결성, 가용성이죠. 이 기밀성은 그야말로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기밀, 또 비밀리에 보관을 하는 것. 시고 무결성은 자산이 인가된 당사자에 의해서 인가된 방법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성질. 가용성은 자산이 적절한 시간에 인가된 당사자에게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라는 성질입니다. 뭐 유사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답변과 유사하게 서술하신 분들은 모두 정답으로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문제는 이제 고전 암호에 대해서 원문을 구하라 였죠. 이는 간단하게 시프트 암호였기 때문에 제시된 뭐 예시로 제시드렸던 뭐 평문을 크립토로 입력을 했을 때 뭐 FUBS, WR 이 출력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시프트 암호로 이제 시프트 암호의 성질을 아신 다음에 해당 키값으로 제가 제시해드렸던 사이퍼 텍스트에 대해서 원문을 구하시면 정답이었습니다. 뭐 비교적 쉬운 문제여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문제, 대치기법과 치환기법, 예제를 제시하고 두 방법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대치 암호는 전치 암호로도 불려요. 대치, 즉 순서를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뭐 n비트의 입력을 n비트의 입력으로 대체시켜 버리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시저 암호가 여기에 속하겠죠.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치환 암호는 먼저 뭐 대치 암호는 뭐 substitutio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 치환 암호는 permutation이라고 해서 각 입력값을 출력값으로 변환을 할 때 뭐 문자 단위를 다른 문자 단위로 치환하는 뭐 암호화 방식입니다.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이게 한 비트 단위 변화일 수도 있고요. 한 문자 단위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치환표를 이용하는 뭐 비제네럴 암호가 여기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AES 256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키를 이용한 더블 인크립션, 이중 암호화와 단일 키를 사용한 싱글 암호화 간의 안전성을 비교 설명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문제를 드렸었는데 이는 AES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안전성 비교 부분에서 뭐 서로 다른 암호키를 이용하여 이외의 암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드 더 미들 어택으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미드 더 미들 어택으로 인해서 더 안전해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 1회 암호화는 AES256이기 때문에 256비트라는 키 길이의 안전성을 지니지만, 2회 암호화의 경우에는 2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드 더 미들 특성으로 인해서 257비트의 안전성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수조사가 가지는 256비트는 뭐 1회 암호화와 동일하게 가지지만, 이제 나머지 한 번 더 암호화를 진행을 할 때는 이 암호화된 값을 전수조사한 값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이 전수조사 플러스 비교 복잡도에 의해서 256비트에 한 비트만 더 늘어난 257비트의 안전성을 가진다라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과 유사하게 답변을 주셨다면 정답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칭키와 공개키 방식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 뭐 대칭키 암호는 관용 암호로도 불리게 되고요. 작동 방식은 뭐 아시죠? 동일한 키로 암복화 연산을 진행하는 것이고, 공개키는 암복화 연산에 사용되는 키값이 다른 것,
공개키와 개인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관용 암호화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고 공개키 암호화는 키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고 키 분배가 쉽다. 뭐 이런 장점이 있겠죠. 반면에 대칭키 암호는 키 분배나 키 관리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동일한 키를 사용을 해서 암복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키에 대한 공유와 관리 문제가 있겠죠. 뭐 주요 알고리즘으로는 관용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뭐 DES, AES, 뭐 트리플 DES 등이 속하고요. 공개키 암호화는 뭐 RSA, DPL만 등의 알고리즘이 속하게 됩니다. 뭐 이상으로 5문제, 중간고사 5문제에 대한 서머리를 간략하게 해드렸는데요. 뭐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중간고사를 어느 정도 뭐 본인이 생각을 했던 그 기준시에 못 미쳤다면은 기말고사에는 그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 포션을 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으면 개원하셨을 텐데 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에 대한 아쉬움 기말고사로서 충분히 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잘 보셨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성적을 주는 입장에서 잘 주려고 저도 여러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하니까요. 이제 남은 파트 부분 성실히 수행하시고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금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해시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시함수는 현재 뭐 소프트웨어 검증 혹은 전자서명에서도 서명값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이 해시함수는 일방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입력값을 넣었을 때 출력값이 구해지게 되잖아요. 이 해시함수에 넣어서 이 나오는 출력값을 해시값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해시값으로부터 입력값을 유추하는 것이 계산상으로 어려워야 된다라는 성질, 일방향 함수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파일 안에 김현진이라는 문자를 넣고서 해시 함수를 돌린 해시값과 김현진이라고 넣은 다음에 파일에 해시값을 돌린 이 해시값과 이 둘의 해시값은 다르기 마련이에요. 입력값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입력값이 달라서 이 파일이 뭐 김현진이었다가 김현진 2로 업데이트가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에 대한 무결성 변조를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러한 무결성 변조에 사용되는 주요 알고리즘이었던 샤1, 샤3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샤1 알고리즘은 보안상으로 이슈가 발견이 되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입력값 두 개의 다른 입력값을 넣었을 때 동일한 출력값이 생성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는 두 개의 다른 파일에 대해서 해시값을 돌렸을 때 동일한 해시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는 결국에는 무결성 변조에서도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결론, 보안상 이슈를 나타냈죠. 그래서 이제 차후 뭐 샤3 알고리즘이 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 강의에서는 이 해시 함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샤1 이 구조, 그리고 샤3에 대한 구조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시 함수입니다. 해시 함수는 우리 일상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자서명, 그리고 패스워드 저장, 그리고 메시지 트랜잭션의 무결성 체크에도 사용이 되고요.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주된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해시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뭐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시청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hashing and what does it do? Hashing is the process of converting an input of any length into a fixed size string of text using a mathematical function. This means that any text, no matter how long it is, can be converted into an array of numbers and letters through an algorithm. The message to be hashed is called input. The algorithm used to do so is called a hash function, and the output is called hash value. There are many formulas that can be used to hash a message, but a cryptographic hash function needs to have some qualities to be considered useful.
Each hash value, or output, has to be unique. This means that it should be impossible to produce the same hash value entering different inputs, and therefore the same message should always produce the same hash value. The hashing speed is also an important factor. A hash function should be quick to produce a hash value. Finally, a hash function needs to be secure. It is extreme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determine the input based on the hash value, while a slightest change to an input should generate a hugely different hash. In blockchain, hashes are used to represent the current state of a blockchain and to ensure its immutability. Every transaction contains certain bits of information, such as the amount being sent, the sending and receiving addresses, the timestamp, and so on. All of this information is combined into the formula to produce a hash called transaction ID. The transaction ID is a hash value that can be used to identify and confirm that a transaction has happened. The first block in a blockchain, known as a Genesis block, contains transactions that, when combined, produce a unique hash. When the second block is created, the hash of the Genesis block is added to all of the new transactions in the new block. This combination is used to create its respective hash. This process is repeated with all the new blocks being added to a blockchain, always taking previous hashes to generate the newer ones, creating an unbreakable dependency. This way, each block links back to its previous block through its hash, forming a chain back to the Genesis block. 해시 함수는 임의 길이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일정한 길이 비트열로 반환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입력값의 길이가 달라도 출력값은 언제나 고정된 길이로 반환을 하는데요. 동일한 값이 입력되면 언제나 동일한 출력값을 보장합니다. 이 해시 함수가 암호화에 사용되는 암호화 해시 함수는 이 해시 함수의 부분 집합으로 불리는데요. 이 암호화 해시 함수의 목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상 저항성, 제2역상 저항성, 그리고 충돌 저항성.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암호화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암호화 해시 함수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암호화 해시 함수의 특성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역상 저항성은 입력값 A에 의해 B가 출력되면 출력된 B값만 주어졌을 때 입력값인 A를 찾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해야 함을 의미를 합니다. 이 해시 함수는 원웨이 펑션이죠. 단방향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즉, 이미 입력값 Z에 대해서 HX는 Z인 X를 찾는 것이 어려워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제2역상 저항성이 있습니다. 이 제2역상 저항성은 입력값과 출력값이 모두 주어졌을 때 똑같은 출력값을 반환하는 입력값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최초 입력값 X가 확인된 상태라고 했을 때 임의의 X에 대해서 동일한 해시값을 갖는 임의의 X의 X 인풋과 다른 입력값을 찾는 것이 어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충돌 저항성입니다. 이 충돌 저항성은 똑같은 출력값이 나오는 입력값과 그리고 또 다른 입력값을 발견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어려워야 한다는 성질을 의미를 합니다. 즉, 최초에 확인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출력값만 가지고 있습니다. hx, hy 이렇게 동일한 근데 이 해시값이 동일하고요. 이 동일한 해시값을 내뱉는 입력값 x와 y를 찾는 것이 어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제2역상 저항성의 사이드 이펙트로 충돌 저항성이라는 목표 그리고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요구 조건을 가지는 해시 함수는 임의 길이 데이터를 받아서 고정된 데이터로 매핑을 하는 함수, 동일한 길이의 아웃풋을 내는 함수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해시 함수별로 어떠한 아웃풋의 길이를 가질지는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많이 썼었던 샤1 같은 경우는 160비트를 내뱉고요. 샤2 그리고 샤3의 경우에는 224비트부터 그리고 512비트 그 이상의 비트까지 고정된 길이 비트열을 내뱉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이 해시 함수가 활용이 되는데요. 이 해시 함수는 무결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무결성을 검증, 즉 무결성이라는 값의 변화,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패스워드 암호화 부분에서 서버에서 패스워드를 보관하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패스워드에 따라서 이 패스워드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데 서버에서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유출됐을 때 크나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패스워드를 해시화해서 보관을 합니다. 입력 시에는 패스워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해시 함수는 동일한 인풋에 대해서는 동일한 아웃풋을 계속 내뱉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얘의 혼돈 효과를 주기 위해서 패스워드와 솔트를 같이 넣어서 해시 밸류를 생성을 합니다. 이 생성된 해시 밸류를 패스워드 인증 기반 서비스 서버에 놓게 되고요. 그럼 사용자는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를 전송하여 서버에 도착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이 해시를 돌린 다음에 해시 밸류를 저장된 해시 밸류와 비교를 하여 패스워드 인증을 수행을 합니다. FA 앱 코드 사인, 어플리케이션 코드 사인의 경우에는 iOS에서의 플로우를 보시면은 iOS 어플리케이션을 해시화를 한 다음에 생성된 해시 밸류에 전자서명을 생성을 합니다. 서명자의 개인키를 이용하고 서명자의 인증서를 보냄으로써 해당 앱이 코드 사이닝 된 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파일의 체크썸을 통해서 파일이 무결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변주 여부를 판단하는 거겠죠. 혹은 다운로드 프로그램의 문제나 보관 방식의 문제로 인해서 파일 내용이 변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무결성에 속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예로서는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 목록에서 특정 데이터를 조회할 때 특정한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에서 동일한 파일을 식별하거나 수정된 파일을 검출하는 예도 있겠고요. 깃에서 저장소 안의 파일들을 식별하는 예, 호스트 기반의 IDS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수정된 파일을 검출하는 방법,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IDS에서 악의적인 자료가 네트워크로 유입되었는지도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에서도 이 해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널리 해시 함수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용되는 해시 함수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해시 함수는 SHA, Secure Hash Algorithm, SHA-1, 그리고 SHA-2족, 그리고 SHA-3족 있겠습니다. SHA-1 이외에 SHA-2족 같은 경우에는 SHA-256, 그리고 SHA-384, SHA-512를 SHA-2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SHA-3족은 SHA-3, 224, 256, 384, 512 알고리즘이 있겠습니다. 샤원의 경우에는 이미 메시지 길이를 받아서 출력 비트를 160비트로 내뱉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블록 단위로 연산을 처리하는데 메시지 블록의 고정된 길이를 512비트로 블록을 쪼개서 해시와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샤2의 경우에는 그리고 샤3의 경우에는 샤1과는 출력 비트 수 그리고 블록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MD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이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라이프MD 128에서 320까지 나와져 있고요. 출력 비트 수는 블록 크기는 다음과 같이 상이하기도 하고 블록 크기는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안성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이 MD 알고리즘 MD2, MD4, MD5의 경우에는 머클담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 샤 위에서 말씀드렸던 샤1 그리고 샤2 그러니까 샤1과 샤2의 경우에도 이 MD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이 본 강의에서는 샤의 구조 샤1 그리고 샤2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이 MD
구조에 대한 설명을 대체를 할게요. 해시 함수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클담고르 구조 그리고 스폰지 구조인데요. 이 머클담고르 구조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MD족 그리고 SHA-1, 2 쪽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폰지 구조의 경우에는 새로 표준이 된 2015년 표준이 된 SHA-3에 사용이 되었고요. 먼저 머클담고르 구조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입력을 더 작은 출력으로 변환하는 압축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컴프레션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MD 구성을 따르는 해시 함수는 메시지를 동일한 크기 여러 블록으로 나눕니다. 아까 SHA-1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SHA-1은 출력 비트 160비트로 내뱉고 그리고 블록의 크기는 512비트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블록 암호와 비슷하게 동일한 길이 512비트로 블록을 나눈 다음에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 블록들을 하나의 압축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내부 상태와 섞습니다. 이후 강의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 도식화된 그림을 보시면은 메시지가 블록 단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M1과 M2로 블록으로 쪼개지게 되고요. 이것들이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하는 내부 상태와 함께 컴프레션 함수에 들어가게 돼서 해시 값을 내뱉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해시 값을 내뱉고요. 아까 동일한 길이 블록 단위로 메시지를 쪼갠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블록과 첫 번째 그 출력 값인 H1 값이 같이 압축 함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 길이만큼 연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이 해시 밸류입니다. 이걸 봤을 때 압축 함수가 계속 라운드별로 사용이 되죠. 이 압축 함수의 보안성이 해시 함수의 보안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머클담고르 구조입니다. 스펀지 구조입니다. 이 스펀지 구조는 앞서 보셨던 MD 구조보다 조금 더 단순한 구조의 해시 함수입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은 전혀 단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단순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블록 M1과 그리고 H0를 XOR합니다. H0는 초기 값이겠죠. 내부 상태가 미리 정의된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값이 XOR가 돼서 메시지 1과 XOR가 돼서 치환함수 permutation box P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P를 이용해서 내부 상태를 같은 길이의 값으로 같은 길이의 아웃풋 값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블록 M2와 XOR을 진행을 하고 동일하게 P박스에 들어가게 되고 나온 값과 M3 값과 XOR을 한 다음에 역시 P박스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반복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흡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메시지에 대한 흡수가 진행된 다음에 다시 P를 적용하고 내부 상태로부터 비트들의 블록들을 추출해서 해시 값을 만들게 됩니다. 즉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추출을 하는데 이를 압착 단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이 스펀지 구조는 압축 함수 그리고 블록 암호 대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흡수 단계와 그리고 압착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스펀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축 함수와 블록 암호 대신 치환 함수만을 이용한다는 점, P박스 치환 함수만을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내부 상태와 메시지의 비트를 섞는 대신에 XOR 연산을 수행을 하여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시 함수의 정의, 그리고 목적, 그리고 활용, 이 다음에 해시 함수의 종류와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MD 구조, 그리고 스펀지 구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대표적인 MD 구조인 SHA-1 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HA-1 해시 알고리즘입니다. 이 SHA-1은 미국 니스트에 의해 개발되었고요. 미 연방 SHA 표준이 되었습니다. 1993년 표준이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메시지는 여러 개의 블록으로 분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블록의 길이는 512비트입니다. 즉 512비트의 여러 블록으로 분리가 된 다음에 이를 해시
해시화를 거쳐서 출력 비트는 160비트를 내뱉습니다. 이 샤워는 MD 구조, 즉 머클 담그로 디자인 원리에 기반한 해시 함수로서 MD4, 5 등등에 사용이 되었고요. 알고리즘의 세부 동작 과정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메시지가 알고리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메시지에 패딩이 거치게 돼서 패딩된 메시지가 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입력 블록이 512비트 n개로 분할이 되죠. 즉 메시지 길이가 512비트의 배수 비트를 가지게끔 패딩 비트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패딩된 메시지는 여러 개의 입력 블록으로 분할이 되게 되고요. 이 한 개의 입력 블록은 512비트를 가지게 됐죠. 이 512비트는 워드 80개의 워드로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W0부터 W79까지 워드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내부적으로 이 워드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80개의 워드들이 총 80단계를 거쳐서 블록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초기 값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 A, B, C, D, 32비트짜리 5개 버퍼들이 함께 블록 처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초기의 이니셜 스테이트와 그리고 메시지로부터 추출된 80개의 워드가 함께 블록의 처리 단계 80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이 첫 번째로 거친 것이 160비트의 아웃풋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이제 두 번째 블록이 80개의 워드를 생성하게 되고요. 방금 출력된 160비트와 그리고 80개의 워드가 두 번째 80단계의 블록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쭈르륵 연산을 진행을 해서 마지막 블록 처리 단계 80단계를 거쳐서 출력된 값이 160비트짜리 해시 밸류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기 메시지가 샤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메시지 뒤에 패딩이 붙게 되고, 이 패딩된 메시지는 512비트 단위로 여러 개의 메시지 블록을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한 개의 메시지 블록은 80개의 메시지 워드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는 80개의 워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드리는 페이지입니다. 입력 블록 512비트마다 32비트짜리 80개의 워드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즉 초기 입력 비트 512비트는 16개의 W0부터 W15까지 워드 값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비트마다 분할해서 그냥 워드를 생성한다는 이야기였고요. 이 W0 값, 그리고 W2 값, 그리고 W8 값, 그리고 W13 값이 모두 함께 XOR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비트 좌측으로 시프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당 값이 이후에 WT 값이 되게 되는데요. 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를 해보자면 우측 그림과 같습니다. WT-3과 WT-8 그리고 WT-14, WT-16이 XOR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XOR 과정을 거친 연산 값들이 1비트 좌측으로 회전을 진행하게 되어서 WT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WT는 WT-16, WT-14, WT-8, WT-3이 XOR을 거치고 1비트를 회전한 값인데요. 이를 진행을 함으로써 W0부터 W79까지 총 80개의 워드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성된 80개의 워드는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와의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이 이니셜 스테이트 32비트짜리 5개의 버퍼가 있습니다. A, B, C, D, E 5개의 버퍼가 있는데 초기 값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A의 경우에는 이렇게, B의 경우에는 이렇게, C, D, E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들이 연산이 수행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WT라고 나와져 있죠. 초기 A 버퍼 값이 쭈루룩 내려와서 시프트 연산을 거친 다음에 B 버퍼로 들어가게 되고요. B 버퍼는
C 버퍼로 들어가게 되고요. C 버퍼는 D 버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D 버퍼는 E 버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각각의 A, 그리고 B, 그리고 C, 그리고 D 과정을 거쳐서 이 버퍼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FT 함수는 간략하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FT 함수까지 거친 다음에 이 해당 값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 FT 함수 값과 이 버퍼의 초기값이 XO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버퍼의 시프트한 값이 또 이 버퍼와 XOR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값은 생성했던 워드와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XO와 연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워드 값은 앞서 생성한 워드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값은 아래의 K 값과 연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K 값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W0부터 W19까지 이 워드 값과 연산을 진행할 때는 K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K0부터 K19와의 연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5A827999로 아예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W20부터 W39까지는 다음과 같은 값이랑, 그리고 W40부터 W59까지는 다음과 같은 값이랑, 그리고 W60부터 W79까지는 다음과 같은 값이랑 K 값이랑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쭈르륵 간단하게 XOR와 그리고 Shift 연산만으로 값을 진행하게 돼요. 이 FT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 W0부터 W19까지, 그리고 단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0단계부터 19단계까지, 그리고 20부터 39, 그리고 40부터 59, 그리고 60부터 79단계까지는 다음과 같은 함수들이 사용이 됩니다. 총 20단계마다 사용되는 FT 함수, 그리고 XO와 연산에 사용되는 K 값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해당 값을 거치게 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 1단계, 즉 0라운드 값입니다. 1단계를 처리하게 된 후의 상태가 160비트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W0만 여기서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한 단계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초기에 t값이 0일 때, 그리고 1일 때, 그리고 쭈르륵 해서 79일 때까지 총 80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해시 밸류 값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1단계부터 그리고 80단계까지 해당 연산이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이 A 버퍼의 초기값과 XO와 B 버퍼의 초기값과 XO와 그리고 C, D, E 버퍼의 초기값 XOR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160비트짜리 블록 연산에 대한 출력값 해시 밸류가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블록 암호에서 아발란치 이펙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즉 조그만 비트의 변화가 출력에는 무수히 많은 비트로서 퍼져나가는 눈사태 효과라고 불리는 아발란치 이펙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해시 또한 동일합니다. 그러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일 비트의 변화들, 즉 뭐 메시지나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변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이 SHA-1을 값을 유추할 수 없는, 즉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그만 변화가 확산되는 부분이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워드들이 생성되는 시기, 다음과 같이 WT 워드 생성식은 WT-16과 T-14, T-8, T-3의 XO와 그리고 1비트를 회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W0에서 저희가 값수를 변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해당 값은 W16 생성, 16번째 워드 생성, 그리고 워드 19, 24, 30, 32까지 워드를 생성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워드는 이후 워드를 생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겠죠. 즉 W0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80개의 워드 중에서 49개의 워드에 영향을 끼칩니다. 즉 워드 생성이 49개의 워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과정 이후에 해당 워드들이 이니셜 스테이트와 또 연산을 진행을 하겠죠. 해당 이니셜 스테이트와 연산을 거치게 될 때 다음에 보시면은 W0에 해당 값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후 라운드에서는 A 버퍼에만 영향을 끼치겠죠. 이 해당 A 버퍼가 B 버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A 버퍼와 그리고 B 버퍼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이것이 총 80단계를 거치면서 이 W0, 즉 32비트 변화가 이후 무수히 많은 부분에 어벌런치 이펙트를 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효과를 통해서 샤워1의 복잡성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널리 사용되던 샤워1 알고리즘에 대해 복잡도를 낮추어 공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2005년부터 발표되었고, 더불어서 컴퓨팅 성능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이 샤원 알고리즘으로 만든 해시값의 불완전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니스트에서는 2011년 공식적으로 이 샤원 알고리즘에 대해서 사용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유는 해시값 충돌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 해시값 충돌이란 것은 서로 다른 원본 파일로 동일한 해시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성을 해시값 충돌, 콜리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니스트에서는 이 해시값 충돌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샤원 알고리즘에 대한 사용을 제한을 한 건데요. 이 충돌하는 해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알고리즘이 적용된 인증서의 고유성을 보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특정 인증서 발급 주체를 사칭해서 방문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웹사이트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마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2013년 발표한 논문에서는 샤원 알고리즘에서 의도적으로 충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론적인 가능성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후속 연구로서 2017년에는 이 스티븐슨과 그리고 스티븐슨이 속해져 있는 연구팀 네덜란드 CWI 연구소 그리고 구글의 합동 연구로 인해서 이 해당 해식의 충돌상을 의도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공동 연구팀은 샤원 충돌 공격의 성공을 셔터드라고 명명을 하였는데요. 이 셔터드는 박살난 또는 엄청나게 충격받은 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는 과정과 동시에 샤로 시작되는 단어를 선택하여 이 연구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샤원 알고리즘이 박살났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 연구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구글은 PDF 문서 파일의 포맷 구조를 이용했습니다. 이 PDF 포맷은 본문의 정보를 JPG, 즉 JPEG 이미지 형식으로 요약한 이미지 객체를 포함하는 헤더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이미지 객체 속에 JPEG 이미지 데이터 영역에 충돌 블럭을 끼워 넣었습니다. 충돌 블럭을 삽입하여 이 해당 충돌 블럭으로 인해서 원본 파일을 조작을 하고 비교하려는 쌍과 동일한 샤원의 해시값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데이터를 삽입을 한 것입니다. 즉, 해당 방법을 통해서 해시 컬리전, 즉 해시값 충돌이 우연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성을 해낸 것이죠. 구글은 이러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였는데요. 기존의 샤원 컬리전을 찾는 충돌 방법을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알고리즘까지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셔터드 방식을 이용하여 110개의 GPU를 사용하여 대략 1년 안에 샤원을 깰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에 무차별 대입 탐색의 공격의 경우에는 1년 안에 이를 깨려면 1200만 개의 GPU를 필요로 함을 증명을 했습니다. 즉, 셔터드 방법이 그만큼 실효성 있는 공격이란 이야기죠. 이렇게 취약점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더불어서 컴퓨팅 성능이 발전으로 인해서 기존 암호 알고리즘의 퇴출 주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이란 영역에서 샤원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그 외의 사용에 대해서도 샤원보다 보안성이 강한 샤2 이상으로 전환하여 권장이 되었는데요. 니스트에서는 이보다 먼저 샤2
2보다도 좀 더 안전한 샤3를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머클 담고르 구조와 전혀 다른 케착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샤3 해시 알고리즘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부터 샤1 알고리즘에 대한 공격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샤1은 당장에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사용하는 암호 해시 알고리즘이 보안성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대비를 해둬야 했기 때문에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니스트는 2006년 NSA와 함께 해시 워크샵을 개최를 하고 해당 해시 워크샵 내에서 공개 공모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당 공모에서 케착은 51개의 후보 중 한 가지로 선택되어서 2009년 7월에 14개의 알고리즘으로 2차 라운드까지 선발되었으며 2010년 12월에 마지막 라운드,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하여 2012년 10월에 최종 우승하여 샤3 표준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샤3 공모에서는 요구 조건이 샤2만큼 안전하고 빠르고 샤2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대체할 수 있어야 하며 샤1과 샤2에 사용된 머클 담그루 구조와는 다른 구조여야 한다 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만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샤3 표준안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2015년 8월 5일 니스트가 샤3 암호화 해시 함수 표준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샤2가 출력할 수 있는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크기를 모두 출력할 수 있고 해시함수, 암호학적 해시함수가 갖춰야 할 충돌 저항성, 역상 저항성, 제2역상 저항성이라는 목적을 모두 만족시켰으며 더불어서 현재 샤2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곳에 샤3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스트에서는 해당 공모 이후에 표준으로 공표된 케착에 대해서 이 케착은 설계가 우아하고 보안적으로 장점이 크며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고 하드웨어 효율성이 탁월하고 유연성도 훌륭하다 라는 총평을 하였는데요. 이 샤3 분에서는 샤3 224, 샤3 256, 샤3 384, 샤3 512 라는 고정된 길이를 출력을 하는 샤3군과 쉐이크 128, 쉐이크 256이라고 하는 가변된 길이를 출력을 하는 군, 이렇게 두 가지 군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본 장에서는 고정된 길이를 출력하는 샤3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3의 구조입니다. 먼저 메시지가 해당 알고리즘에 들어오게 되면은 해당 메시지는 패딩을 거치게 됩니다. 이 패딩된 메시지는 특정 비트의 비트 단위 블록들로 분할이 되게 되는데요. 해당 분할된 블록은 흡착함수 그리고 압축함수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흡착함수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흡착함수에 들어오는 이 해당 비트 메시지는 이니셜 스테이트, 0으로 구성된 이니셜 스테이트와 XO와 연산, 그리고 하위 부분은 그대로 P박스, 제가 앞서 초기에 말씀을 드렸었죠. 퍼뮤테이션 박스, 이 해당 박스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해당 P박스는 5가지 연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스텝, 세타 부분에서는 인입된 워드들에 대해서 XO와 그리고 쉬프트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우 부분과 그리고 파이 부분에서는 해당 워드들의 쉬프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부분인 취라고 불리는 부분에서는 XOR와 AND 연산을 적용하여 비선형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타
로터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미리 고정된 로터가 아니라 아이오타 부분에서는 이 미리 고정된 이 상수와 x와 연산을 진행하여 이 p 박스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해당 p 연산의 경우에는 각 라운드마다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24라운드를 진행을 하여 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다음 단계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메시지 블록과 x와 연산 그리고 p박스 연산을 진행하여 잔여 메시지 블록까지 연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흡착 과정입니다. 그리고 흡착 과정에서 나온 이 흡착 과정의 의미는 말씀드렸었죠. 모든 메시지를 흡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흡수한 과정 이후에 이제 다시 내부 상태로부터 비트들의 블록을 추출해서 해시 값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 압축 함수, 해당 과정을 마지막으로서 생성된 해시 값이 결국에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즉 해시 밸류가 됩니다. 이 샤3, 즉 스펀지 구조의 보안성은 내부 상태의 길이와 그리고 블록들의 길이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펀지 구조의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P, 즉 치환 P박스가 무작위 치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발전할수록 어떤 알고리즘이든지 다 똑같겠지만 해시 함수 알고리즘 또한 그 취약성이 증명이 쭈르륵 되어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한 연구자료에는 이 해시 생명 주기를 다음과 같이 그래픽화하여 나타냈는데요. 보시면은 제시되어 있는 해시 함수로는 하나 MD2, MD4, MD5, LifeMD 등등 여러 가지 해시 함수에 대한 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X축으로 보시면은 연도별로 이 생명 주기가 나와져 있게 됩니다. 붉은색 표시는 콜리전이 발견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깨짐이 입증된 것, 그리고 보안성이 약함, 그리고 아주 덜 약함 등등으로 이렇게 각각의 해시 함수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안성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 샤1의 경우는 2017년 해당 결과가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샤2의 경우에는 현재는 마이너 윅니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초록색 케착의 경우에는 considered strong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해당 자료가 2017년까지밖에 나와져 있지 않아요. 2018년, 19년 이 해시 충돌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 샤3에 대한 취약성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30여 분 넘게 해시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는 해시 함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샤1의 구조, 그리고 3장에서는 샤1에서 쓰였던 머클담그루 구조와 다른 구조인 스펀지 구조를 사용하는 샤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해시 함수, 암호학적인 해시 함수를 응용하는 전자서명에 대한 강의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